안녕하십니까. 휴머니스트 경제연구소의 김준성 소장입니다. 오늘 알면 쉬운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여러분들 돈 모으시는 거 굉장히 힘들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돈 어떻게 모으면 돼?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오늘 제가 어려운 경제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런 교육이면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실천만 하시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강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자산 관리도 하고 있고요. 물론 경제연구소 소장이긴 하지만 현직에서 자산 관리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부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실 텐데, 만나보게 되면 그분들이 결코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건 있습니다. 제가 순댓국집을 갔어요. 뭐가 드시고 싶냐 해서 순댓국집을 갔는데 계산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했습니다. 설마 제가 내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분 머릿속에는 5,000원, 2,000원이 굉장히 아까웠던 분이세요. 실제로 지금 역시도 제가 밥을 사드립니다. 제가 또 아시는 분이세요. 그 강남의 건물이 한 200억 정도 상당히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차가 뭔지 아십니까? 1.5톤 트럭을 몰고 다니세요. 여쭤봤습니다. 왜 트럭을 몰고 다니시나요? 여쭤봤더니 얼마나 좋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건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재도 실을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를 때가 있는데 사람을 쓰게 되면 돈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차라리 본인이 출퇴근도 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짐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제가 만나본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에 의해서 하신 게 아니라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 특징은요.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들은요. 투자할 때 긴 항목에서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자분들, 그 주변에 있으신 부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시면 그분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결코 투자를 단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긴 안목에서 본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굉장히 호황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연수익률만 13%가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동산 주변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으로 모두가 다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수계층만 부자가 됐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그 특수계층에 할 수 있었던 거는 부동산의 긴 악목을 가지고 정보를 취합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는 1% 시대입니다. 부동산은 하락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금리에 투자하고 싶으나 가까운 은행에서 금리를 투자하고 싶으나 1.5%밖에 안 되는 금리 가지고 뭐 하냐라고 이제 아우성이시고요. 부동산을 하락하니까 내가 유일하게 아는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인데 어디에다 투자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관리가 필요한데 그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궁금하시겠죠. 저는 책을 한 2권 정도 냈고요. 방송 활동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좀 하고 있는데 자산 관리에 특히나 부자들의 자산 관리 혹은 일반인 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산 관리에 대해서 강의 및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왜 자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1%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KB국민은행의 금리가 지금 최고 금리가요 1.6%예요. 그리고요 기업은행의 금리가 1.45%네요. 그러니까 1.45에서 1.6% 정도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3%대예요. 2~3%대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3%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지 않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은요.
평균 내에서 물가 상승률인데 생필품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예,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게요.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년 후에 3%씩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나의 화폐 가치가 1,000만 원일까요? 아니겠죠. 700, 60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10년 후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0만 원.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가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점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게 실제로요. 2014년 7월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이게 일산 아파트. 그냥 볼까요? 2008년도에 4억 8천짜리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가가요. 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5년간 1억 6천을 손해를 봤고요. 또 이분이요. 하나 여쭤볼게요. 부채를 얻고 했을까요? 얻지 않고 했을까요? 반드시 부채를 얻고 했을 거예요. 그 이자 비용까지 하게 되면 이분의 손실액은요.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분은 깡통 계좌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잘못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깡통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물가에 대해서 좀 재미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에 짜장면 가격은 한 그릇당 3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오타가 났네요. 좀 유의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얼마죠? 5,000원이죠. 그러면 이 추세로 가게 되면 2040년도에는 4만 원입니다. 한 그릇에 4만 원이에요. 자, 볼게요. 소주 가격을 볼까요? 1980년도에는 377원 하던 게 2014년도 기준으로는 1,100원. 그리고요. 2040년도가 되면 소주 하나 먹는데 7,000원이에요. 새벽이면 얼마죠? 21,000원 정도가 되죠. 자, 볼게요. 1980년도에 20만 원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이요. 지금 평균 사립대 대학교를 기준으로 받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은 730만 원입니다. 이 추세로 가보면 2040년도에는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이요. 3,300만 원이고요. 1년이면 얼마죠? 6,600만 원. 4년이면 2억 원이 넘겠죠.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더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가 혹시 공부를 잘하나요? 그건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의대까지 간다 이건 더블이에요. 그러면 한 아이의 대학을 보내는데 얼마죠? 4억 8천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가에 대해서 제가 왜 2040년까지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40년도가 되면 저는 아마 은퇴해 있을 거예요. 자, 2040년대 물가가 이렇다는 것은 내 소득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2040년도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분들이 은퇴 시점이라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때 4만 원과 3,300만 원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요즘에 그 60대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잘 준비되셔 있으신 분도 상관없지만 택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농역을 다니고 그래도 너무나 빚 때문에 허덕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파고다 공원에서 그분들의 노인분들의 용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 용돈이 1,400원이라고 합니다. 800원짜리 국수를 사 먹고요. 교통비 400원을 무인승차 가능하니까 그걸로 해결하고요. 음료수, 커피 정도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돈을 모으지 못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부동산과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러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안은 뭐냐는 거죠. 이후에 대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어머니 세대 때는 대안이 있었어요. 금리라는 좋은 장치가 있었고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대안은 뭡니까? 투자하면 무조건 투기 같고요. 그리고
무엇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그냥 앉아서 적금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투자는 투자하는 것 같고 투기는 뭐 로또나 뭐 도박하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닙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요. 리스크를 했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투자도 될 수 있고 투기도 될 수 있어요. 아까 일산 아파트를 한번 사이트 보셨죠? 그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근데 그분이요. 투자를 했나요? 투기를 했나요? 제가 봤을 땐 투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파트를 샀을 때 무조건 오른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채까지도 짊어지고 오를 거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투기예요. 근데 투자는 내가 떨어질 거,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걸 가정해서 포트폴리오를 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투자 방향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돈을 모으지 못할까? 첫 번째입니다. 소득 지출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요. 소득과 지출이 파악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연봉은 4천인데 이렇게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봉을 받으시는 게 있고요. 매달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설이나 추석 그리고 연말 보너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은 원래보다는 더 높은데 연말 보너스나 상여금 이런 것들은 다 소비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지출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지출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다. 그분은 훌륭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파악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카드 명세서 보고 제 지출을 알아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출이 통제가 되어 있나요? 통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이다. 두 번째, 투자하면 손해본다. 나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거죠. 왜 마이너스인 줄 아십니까? 몰라서입니다. 정말 몰라서예요. 자, 많은 분들이요. 제가 코스피의 상승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상승률은요. 300%가 넘어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300%가 넘는데 그 안에서 이익 본 사람은요. 아마 5%도 안 될 거예요. 그럼 95%는 다 손해봤어요. 왜 10년 이상을 봤을 때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 사람들은 손해를 봤을까요? 이유는요. 투자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올랐을 때 삽니다. 남들이 펀드 수익 많이 난다고 했을 때 들어가고요. 떨어지면 팔아요. 자, 첫 번째 실패예요. 계속해서 2, 3년 참다가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제 옆에서 김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즘에 펀드 수익 많이 났어.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딱 들어간 순간 꼭대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팝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 기간 동안에는 에이, 난 몰라 하고 금리에 투자한다는 거죠. 투자하면 손해본다.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산 관리에 있어서 제가 뒷파티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해서 손해보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돈이 모이면 쓰고 싶은 심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적금 가입하셨죠? 자, 100만 원씩 가입을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1200만 원을 모았어요. 그 순간 1200만 원을 받고 이자액은요. 적금 방식이기 때문에 2%를 주게 되면 실제 이자율은 0.8%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거는 돈 1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겁니다. 100만 원씩 저축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1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탄 순간 어떻게 하죠? 안 보이던 냉장고가 보여요. 좀 안 좋아 보여. 갑자기 안 아프시던 부모님이 아프시죠? 맞죠? 갑자기 와이프가 가족분이 외식하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자액은 8만 원인데 쓰는 돈이 더 많으니까 목돈이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어떻게 보면 특기예요. 특기. 재능인 것 같아요. 돈이 모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까 돈이 안 모입니다. 정말 당연한데 와닿죠. 그렇죠? 네 번째,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료는 지출인가요? 저축인가요?
뭘까요? 지출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근데 이거 만기 되면, 아니 만기 때쯤 되면 원금 주던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열심히 이제 매달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30년 후에 원금을 준대요. 난 1,000만 원 불입했어요. 30년 후에 1,000만 원을 주게 되면 그게 1,000만 원이 지금의 화폐 가치의 1,000만 원입니까? 아닐 거예요. 한 200 정도밖에 아닐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00만 원보다 마이너스 수익이 낮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저축입니까? 근데 아는 사람 때문에 가입하고 그래서 보험료가 높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저축하는 금액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지 않으세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 가정당 4인 가족을 봤을 때 보험료는 20에서 2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1인으로 봤을 때는 6, 7만 원이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많이 가입되어 있을까요? 몰라서예요. 리스크를 다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리스크를 다 얘기해요. 과거에 보험이 이런 보험이 나왔대요. 모 생명사에서 기차에서 사고해서 죽으면 10억 원을 주는 그런 보험이 나왔어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기차에서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로또 연속으로 3번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투자하십니까? 리스크는, 즉 보험에 관련돼서는 나의 충분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상태일 겁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 잘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즐겁게 세심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기초편입니다.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인생이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 조금 과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연령대가 한 35살, 뭐 30살 어간에서 결혼하죠. 근데 과거에는 좀 일찍 결혼했대요. 과거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과거에는 35살에 30살에 25살에서 30살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 뭘 받죠? 주택 마련을 위해서 뭘 받죠? 주택 마련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인생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교체할 거예요. 분명히 여행도 가실 거예요. 분명히 가구 교체도 하실 거고요. 분명히 자녀 대학 입학을 보낼 거예요. 그 순간 뭐 받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자,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물론 내 아들이나 딸이 이 학자금 대출을 이후에 갚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케이스는 또 부모가 또 부담을 하죠. 야, 이제 애들 대학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애가 결혼한다네. 그 순간 뭘 받죠? 자녀 결혼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이, 그리고 충동소비, 부적절한 투자 실패, 무계획적인 재정 관리 때문에 백만장자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빚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빚만장자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산관리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강사자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강의를 하느냐를 저는 규정을 지어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게끔 나는 선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거창하죠. 그렇지만 이 내용이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번 써봤어요. 조금 있어 보이려고. SCIS 자산관리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글은 편하게 했습니다. 볼까요? 잘 모으자. 그리고 잘 쓰고요. 맞죠? 잘 모으면 잘 써야겠죠. 그리고 잘 굴리고요. 마지막으로 잘 누리는 겁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섹터에서 잘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잘 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